서울의 심장부 YJ그룹의 마천루 꼭대기에 위치한 한유라 이사의 사무실은 고요함과 긴장감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정형은 마치 거대한 회로 기판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그 속을 흐르는 불빛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데이터 같았다. 한유라는 그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두고 차가운 가죽 의자에 앉아 모니터에 떠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칠흑 같은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날카로운 턱선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그녀가 YJ그룹의 단순한 상속녀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YJ그룹의 최연소 전략기획 이사이자 가장 예리한 두뇌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얼음 공주라 불렀다.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고 언제나 이성과 논리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차가운 가면 아래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정의감과 진실을 향한 갈망이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갈망의 중심에는 약혼자 강민혁이 있었다. 강민혁, 건설업계에 떠오르는 혜성, 수려한 외모와 매력적인 언변, 그리고 야수와 같은 사업 수완으로 단숨에 업계의 총화로 떠오른 남자. YJ그룹과 그의 회사가 진행하는 은빛지구 재개발 프로젝트는 두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거대한 사업이었고 그들의 결혼은 그 사업을 공고히 하는 상징적인 결합이었다. 모두가 세기의 커플이라며 칭송했지만 유라는 언젠가부터 민혁의 완벽한 미소 뒤에 숨겨진 서늘한 공기를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아주 미세한 균열이었지만 한번 인식하고 나자 점점 더 선명하게 다가왔다. 그날도 유라는 평소처럼 프로젝트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개인 비서인 박진수 과장이 조심스럽게 노크를 하고 들어왔다. 이사님 강민혁 전무님께서 잠시 들르셨습니다. 중요한 통화 중이시라 응접실에서 잠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알았어요. 곧 가보죠. 유라는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응접실로 향하는 복도를 걷는 그녀의 걸음은 언제나처럼 또렷하고 망설임이 없었다. 하지만 응접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민혁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목소리는 평소의 부드러운 톤이 아니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깟 포장마차 몇 개 때문에 전체 일정이 밀리는 게 말이 되냐는 거야. 김 의원한테는 얘기 다 끝냈어. 더 이상은 안 돼. 내일 당장 용역들 투입해서 깨끗하게 정리해. 앓는 소리 하는 놈들 있으면 2번 다시 장사할 생각 못하게 만들어. 잠깐의 침묵. 유라는 숨을 죽였다. 전화기 너머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민혁이 내뱉는 다음 말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보상 법대로 해준다고 했잖아. 법이 그렇다는데 어쩌라고. 그 늙은이 계속 버티면 재미없을 거라고 전해. 자식들 학교는 제대로 보내야지. 알아서 기는 게 현명한 거라고 친절하게 설명해줘. 협박.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유라의 온몸에서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녀가 알던 강민혁은 약자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자신의 성공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 문틈으로 들려오는 목소리의 주인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비열한 수단도 서슴지 않는 냉혈한이었다. 유라는 조용히 뒤돌아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손끝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그동안 막연하게 느껴왔던 불안감의 실체가 눈앞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은빛 지구 프로젝트. 낙후된 구도심을 최첨단 주거 및 상업 복합단지로 탈바꿈시키는 거대한 계획. 그 화려한 청사진 아래에서 이런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그녀의 약혼자 강민혁이 있었다. 그는 두 얼굴을 가진 남자였다. 그녀와 가족 그리고 세상 앞에서는 완벽한 신사였지만 자신의 야망에 방해가 되는 이들에게는 가차없는 악마였다. 유라는 통유리 앞으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흔들렸다. 이대로 모른 척해야 할까? YJ그룹의 미래와
가족의 기대를 위해 그의 추악한 면을 외면해야 할까 하니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언제나 정직과 신뢰를 기업의 최고 가치로 가르쳤다. 더러운 기반 위에 세워진 성은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이다. 결심이 서자 그녀의 눈빛이 다시 차갑고 단단해졌다. 강민혁 그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다. 그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내야 했다. 하지만 YJ그룹의 이사 한유라의 신분으로는 그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 수 없었다. 그는 그녀 앞에서 절대로 본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가장 경계하지 않을 가장 하찮게 여길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그깟 포장마차 몇 개 때문에 포장마차. 유라의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아이디어가 스쳤다. 그래, 그것이었다. 그의 발 아래에서 그의 추악한 계획이 실행되는 바로 그 현장에서 그의 눈을 똑똑히 지켜보는 것이다. 그날 밤 유라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모든 공식 일정을 건강상의 이유로 최소화했다. 그리고는 신뢰할 수 있는 박진수 과장에게만 극비리의 임무를 부여했다. 박 과장님, 저를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일이고 YJ그룹과는 무관합니다. 절대적인 비밀 유지가 필요해요. 박 과장은 YJ그룹에 입사했을 때부터 유라를 봐왔다. 그는 그녀의 능력과 인품을 누구보다 깊이 신뢰했다. 그는 유라의 비장한 표정을 보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이사님. 은빛지구 재개발 현장 근처에 아주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공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포장마차를 하나 구해주십시오. 떡볶이를 파는 아주 낡고 허름한 걸로요. 박 과장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유라가 허투루 행동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묵묵히 유라의 지시를 이행했다. 며칠 후 은빛지구 재개발 공사장 소음이 가득한 허름한 골목 한편에 낡은 주황색 천막을 두른 떡볶이 포장마차가 들어섰다. 유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했다. 값비싼 명품 옷과 구두는 낡은 창고에 처박혔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경영 전략 보고서가 아닌 뜨거운 떡볶이 팬과 국자였다. 수년간 관리받아온 희고 고운 피부는 일부러 햇볕에 그을렸고 단정하던 머리는 아무렇게나 질끈 묶었다. 얼굴에는 주근깨를 그려넣고 값싼 안경을 썼다. 그녀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었다. 세상에 찌들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오빛나라는 이름의 평범한 떡볶이 장수. 첫날 유라는 아니 빛나는 자신의 포장마차 앞에 서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볶이를 국자로 저었다. 매캐한 연기와 공사장의 소음 행인들의 무심한 시선이 그녀를 감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심장이 뛰었다. 그녀의 시선은 길 건너편 거대한 크레인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공사 현장으로 향했다. 저곳 어딘가에 강민혁이 있을 것이다. 자신의 거대한 성을 쌓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의 터전을 짓밟고 있는 남자. 강민혁, 당신의 게임은 이제 시작됐어. 그리고 이 게임의 심판은 바로 내가 될 거야. 매콤한 떡볶이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흩어졌다. 그것은 한때 YJ그룹의 얼음공주였던 여자가 던지는 거대한 위선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이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날카로운 눈으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을 기다릴 것이다. 포장마차에서의 첫 주는 한유라에게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 대한 시험이었다. YJ그룹 이사로서의 삶은 1분 1초가 계산된 전략과 논리의 세계였다면 오빛나의 삶은 예측 불가능한 현실과의 맨몸 싸움이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무거운 가스통을 옮기고 하루 종일 뜨거운 불 앞에서 떡볶이를 젓는 일은 그녀가 단련해 온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고됨이었다. 첫날 저녁 낡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온몸이 쑤시는 고통에 신음했다. 손가락은 자잘한 화상으로 얼룩졌고
등과 어깨는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익명성이라는 이름의 무관심, 그리고 가난이라는 낙인이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떡볶이를 파는 아줌마를 볼 뿐이었다. 때로는 반말을 섞어 가격을 흥정했고, 때로는 길바닥에 침을 뱉으며 지나갔다. 한때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녀는 이제 이름 없는 행인 일이 되었다. 그 서늘한 소외감은 그녀의 결심을 몇 번이고 흔들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밤이 깊어지고 창밖으로 보이는 공사장의 희미한 불빛을 볼 때마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다. 저 거대한 위선의 성이 세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왔는지 깨닫고 있었다. 책상 위 보고서의 숫자들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땀과 눈물을 그녀는 이제야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빛나는 점차 거리의 일부가 되어갔다. 그녀의 떡볶이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YJ그룹의 신제품 개발팀을 이끌던 그녀의 분석적인 두뇌는 여기서도 힘을 발휘했다. 그녀는 손님들의 반응을 살피고 주변 상인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미세하게 맛을 조절해 나갔다. 매운맛, 단맛, 감칠맛의 황금 비율. 곧 그녀의 포장마차는 맛은 제법인 집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단골도 하나둘 생겨났다. 그녀의 가장 첫 번째 단골이자 정보원은 바로 옆에서 작은 채소 좌판을 운영하는 박 할머니였다. 꼬장꼬장한 인상과 달리 마음이 따뜻했던 할머니는 묵묵히 일하는 젊은 빛나를 기특하게 여겼다. 세대 허리 좀 펴고 해. 그러다 골병 들어. 어느 날 오후 할머니는 자신이 파는 시원한 오이 하나를 건네며 말했다. 빛나는 꾸벅 감사 인사를 하고 오이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아삭한 식감과 함께 시원함이 온몸에 퍼졌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네요. 맛은 무슨, 저놈의 공사장 먼지 때문에 목이 칼칼해서 먹는 거지. 할머니는 혀를 차며 공사장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원망이 서려 있었다. 저놈의 은빛 지구인지 나발인지 때문에 동네가 다 망가졌어. 아침부터 밤까지 쿵쾅거려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먼지는 또 얼마나 날리는지. 채소들도 금방 시들시들해져 버린다니까. 빛나는 조용히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것이 그녀가 듣고 싶었던 현장의 목소리였다. 보상금은 제대로 받으셨어요. 조심스러운 질문에 할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보상 쥐꼬리만 한 돈 던져주고 나가라는 게 보상인가? 평생 여기서 장사해서 자식들 다 키웠는데 이제 와서 어디로 가라는 건지. 버티는 사람들도 꽤 있었지. 근데 저놈들이 누군가. 밤낮으로 어깨 깡패 같은 놈들을 보내서 을러대는데 백여날 장사가 있나. 이 어깨 깡패 같은 놈들. 강민혁의 전화통화에서 들었던 용역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혹시 그 사람들을 본 적 있으세요? 그럼 봤지. 아주 질이 나쁜 놈들이야. 특히 그 고 부장이라는 놈. 멀끔하게 생겨서는 웃는 얼굴로 사람 속을 다 긁어놓는다니까. 좋은 말 할 때 합의서에 도장 찍으시죠, 어르신. 자식들 앞길 맞기 싫으면. 이러는데 등골이 다 서늘해지더라고. 고 부장. 빛나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깊이 새겼다. 강민혁의 손발이 되어 움직이는 첫 번째 실체였다. 그날 이후 빛나는 더욱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남은 떡볶이를 주변 상인들과 나누어 먹으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국수 가게를 하던 젊은 부부는 권리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고, 작은 슈퍼를 운영하던 아저씨는 용역들의 행패로 가게, 유리창이 깨지는 일도 겪었다고 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공통적으로 공포와 분노,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원망의 화살은 단 한 사람,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인 강민혁을 향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거리 전체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듯한 긴장감이 흘렀다.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공사장 입구에 멈춰 섰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바로 강민혁과 그의 수행단이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의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는 이 누추한 거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빛나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그가 있었다. YJ그룹 이사 한유라의 약혼자, 그리고 그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쫓고 있는 목표물.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모자를 더 깊이 눌렀었다. 얼굴에 흐르는 식은 땀을 닦을 겨를도 없었다. 만약 그가 자신을 알아본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강민혁은 공사장 현장 소장의 브리핑을 들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미간에는 짜증과 혐오감이 역력했다. 여긴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겁니까? 이렇게 지저분해서야 프로젝트 이미지가 뭐가 되겠어요. 저 포장마차들은 당장 치우라고 하세요. 도시 미관을 해치는 쓰레기들이나 마찬가지잖소.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빛나의 귀에 박혔다. 쓰레기들. 그는 지금 이 거리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을, 하루하루를 필사적으로 버텨내는 이웃들을 쓰레기라고 불렀다. 빛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강민혁의 시선이 그녀의 포장마차 쪽으로 향하는 순간 빛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재빨리 행동했다. 일부러 떡볶이 소스가 담긴 그릇을 바닥에 엎지른 것이다. 아이고. 그녀는 과장되게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허둥지둥 소스를 닦는 척했다. 최대한 몸을 웅크리고 얼굴을 가렸다. 그녀의 그런 허둥대는 모습은 강민혁의 신경을 더욱 거슬리게 했다. 그는 경멸 어린 표정으로 힐끗 쳐다보더니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고 고개를 돌렸다. 빨리 처리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수행원들과 함께 공사장 안으로 사라졌다. 그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빛나는 멈췄던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렸다. 살아남았다. 하지만 심장은 분노와 몸열감으로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의 눈에 비친 자신은, 그리고 이곳의 사람들은 그저 치워버려야 할 장애물 더러운 쓰레기에 불과했다. 그녀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진짜 모습이 이토록 추악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시렸다. 그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 박 할머니가 다가왔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세댁 괜찮아? 아까 그놈들 때문에 놀랐지? 네, 괜찮아요 할머니. 저놈이 바로 이 공사 책임자라는 강민혁이야. 아주 독한 놈이지. 저놈 눈밖에 나면 끝장이야. 조심해야 해. 빛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무언가 결심한 듯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아까 말씀하신 그 고 부장이라는 사람, 혹시 또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사람이 주로 언제쯤 나타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빛나를 바라보았다. 그놈은 왜? 그냥 미리 알아두고 조심하려고요. 밉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럴듯한 변명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글쎄다. 주로 밤늦게 사람들 없을 때 슬그머니 나타나서 아직 버티고 있는 가게들을 찾아다니는 것 같더라고. 며칠 전에도 저쪽 김씨네 국밥집에 찾아가서 한바탕 소란을 피웠다지. 밤늦게 버티고 있는 가게들을 찾아다닌다. 결정적인 정보였다. 빛나는 할머니에게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했다. 그날 밤 고시원 방으로 돌아온 빛나는 낡은 수첩을 꺼냈다. 이것은 그녀가 오빛나가 된 이후로 비밀리에 작성해온 기록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오늘 얻은 정보를 기록했다. 강민혁, 현장 방문, 상인들을 쓰레기라 칭함, 극도의 혐오감과 경멸, 용역 책임자 고 부장, 주로 야간의 활동, 미주 상가 압박 담당. 한 줄 한 줄 써 내려갈수록 분노는 차가운 결심으로 바뀌어갔다. 강민혁, 당신이 짓밟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제 나를 통해 울려 퍼질 것이다. 당신이 하찮게 여겼던 그 쓰레기들이 당신의 성을 무너뜨릴 바위가 될 것이다. 빛나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보았다. 거대한 크레인이 달빛 아래서 괴물처럼 서 있었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거리의 속삭임들이 그녀에게 힘과 정보를 주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서는 확보되었다. 이제 다음 목표는 고 부장이었다. 고 부장. 한유라의 머릿속은 그 이름으로 가득 찼다.
강민혁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 그의 추악한 계획을 실행하는 첫 번째 연결고리. 그를 파악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될 터였다. 그날 이후 빛나의 포장마차 영업시간은 밤늦게까지로 늘어났다. 밤샘 작업하는 인부들을 위해 야식을 파는 것이라는 그럴듯한 핑계를 댔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고 부장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밤이 깊은 거리는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했다. 인적은 끊기고 공사장의 소음만이 간헐적으로 정막을 깼다.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선 그녀 자신의 그림자를 보며 유라는 종종 외로움과 싸워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언제나 매처럼 날카롭게 골목 곳곳을 훑었다. 며칠간의 잠복은 헛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침내 고 부장의 활동 패턴을 파악했다. 그는 일주일에 2-3번 자정이 넘은 시간에 나타나 아직 떠나지 않은 상점들을 찾아다녔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다. 어느 늦은 밤 고 부장이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려 길 건너편 국밥집으로 향하는 것을 발견했다. 빛나는 심호흡을 하고 미리 준비해둔 소형 녹음기를 켰다. 그리고는 국밥 한 그릇을 포장하는 손님인 척 국밥집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가게 문틈으로 그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사장님, 아직도 제 말이 우습게 들리십니까? 다른 분들은 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 출발하셨는데 사장님만 이렇게 버티시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도끼가 서려 있었다. 내 아들 같은 젊은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여기가 내 평생인데 이걸 버리고 어디로 가란 말이야. 국밥집 주인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 부장은 피식 웃었다. 아드님, 참 잘 크셨더군요.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신다면서요? 그 앞길에 괜히 먹구름 끼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사소한 걸로도 발목 잡히기 쉽거든요. 명백한 협박. 빛나는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증거를 확보한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자신의 포장마차로 돌아왔다. 그날 밤 고시원의 작은 방에서 유라는 안전한 비공개 회선으로 박진수 과장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낮고 빠른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고 고 부장의 이름과 녹음 파일을 전송했다. 박 과장님, 고철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은빛 지구 현장에서 용역들을 관리하는 책임자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뒷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민혁 전무의 회사 태강건설이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지출한 용역 비용 내역도 확인해 주세요. 뭔가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즉시 알아보겠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박 과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YJ그룹의 귀한 후계자가 범죄가 들끓는 현장에서 홀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그는 믿기지 않고 또 가슴 아팠다. 며칠 후 박 과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가 전해온 정보는 유라의 예상이 맞았음을, 아니 그 이상으로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사님, 놀라지 말고 들으십시오. 고철민은 단순한 용역 깡패가 아닙니다. 그의 전과는 폭행 협박 등으로 화려하고 무엇보다 악명 높은 사채업체 베코캐피탈의 행동대장 출신입니다. 베코캐피탈이라면 내 살인적인 이자와 무자비한 채권 추심으로 여러 사람 인생 망가뜨린 바로 그곳입니다. 대표는 마상철이라는 자인데 아주 질이 안 좋은 인물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태강건설이 계약한 보안용역업체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이며 그 회사의 실소유주가 바로 베코캐피탈이라는 점입니다. 유라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강민혁이 태강건설을 통해 유령 용역 회사에 거액의 비용을 지불하면 그 돈은 고스란히 마상철의 사채업체로 흘러 들어간다. 이것은 단순한 철거민 압박이 아니었다. 거대한 비자금 조성이자 돈 세탁이었다. 용역 비용은 어떻습니까?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세의 3배가 넘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을 강 전무 혼자서 움직일 수는 없었을 겁니다. 분명 내부 혹은 외부에 거대한 조력자가 있을 겁니다. 조력자, 유라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강민혁의 야망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그 뿌리는 더욱 깊었다. 그녀의 수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제 목표는 고 부장을 넘어 강민혁과 마상철,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을지 모를 미지의 조력자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었다. 그녀는 밤의 관찰을 계속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밤 기회는 다시 찾아왔다. 쏟아지는 비를 핑계로 포장마차 천막을 깊게 내린 채 그녀는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때 낯선 고급 세단 한 대가 골목 어귀에 조용히 멈춰섰다. 고철민 부장이 우산을 들고 차로 달려갔고 차에서는 잘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다. 강민혁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온몸에서는 일반인과는 다른 권위적인 분위기가 흘러나왔다. 빛나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몸을 숨겼다. 그녀는 방수팩에 넣어둔 비상용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다. 빗줄기 때문에 시야가 흐렸지만 그들의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두 사람은 어두운 골목 안쪽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고 부장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아첨했고 중년 남자는 가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대화가 끝나고 남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고 부장에게 건네고는 서둘러 차를 타고 사라졌다. 빛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장면을 몇 장의 사진으로 남겼다. 화질은 엉망이었지만 남자의 얼굴 윤곽은 희미하게나마 식별이 가능했다. 그녀는 즉시 사진을 박 과장에게 전송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 주세요. 오늘 밤 고철민과 접선했습니다.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하지만 그 내용은 유라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다. 이사님, 이 사람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최규식 국장입니다. 은빛 지구 재개발 사업의 인허가 최종 승인권자입니다. 최규식 국장. 모든 조각이 마침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강민혁, 최규식, 그리고 마상철. 세 사람을 잇는 검은 커넥션. 유라는 머릿속으로 전체적인 구도를 그렸다. 강민혁이 사업 총책임자로서 계획을 주도한다. 최규식 국장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터무니없는 사업 예산을 승인해주고 각종 불법적인 행위들을 눈감아준다. 그 대가로 뇌물을 받는다. 부풀려진 예산은 마상철의 유령 회사를 통해 용역비라는 명목으로 빼돌려지고 마상철은 이 돈을 세탁하여 강민혁과 최규식에게 지분을 나누어 준다. 이것은 완벽한 부패의 삼각편대였다. 그녀는 고시원 방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사건의 규모는 그녀의 상상을 초월했다. 이것은 이제 약혼자의 비리를 밝히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범죄였다.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위험했다. 최규식 국장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알 수 없었다. 어설프게 찔렀다가는 증거는 인멸되고 오히려 그녀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 사람의 관계를 명백하게 증명할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다시 박 과장에게 연락했다. 과장님, 저희가 직접 증거를 잡아야겠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도록 판을 짜야 합니다. 이사님, 너무 위험합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괴물들을 잡으려면 우리도 기꺼이 미끼가 되어야 합니다. 유라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박 과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결심한 듯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의 뜻이 그렇다면 목숨을 걸고 따르겠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그 순간부터 한유라의 사무실은 YJ그룹의 전략기획실이 아닌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를 무너뜨리기 위한 비밀작전 본부가 되었다. 유라는 거리에서 현장 정보를 수집하고 박 과장은 안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며 함정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뱀의 머리인 강민혁과 그의 두 날개인 최규식, 마상철을 동시에 같은 장소로 끌어들여 그들의 거래 현장을 덮치는 것이었다. 치밀하고 위험한 덫이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놓이기 시작했다. 한때 그의 약혼녀였던 여자가 이제 그의 숨통을 끊기 위한 가장 날카로운 사냥꾼이 되어가고 있었다. 강민혁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은빛지구 프로젝트는
그의 야망의 집대성이자 그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발판이었다. 그러나 지지부진한 부지 정리 문제와 예상치 못한 내부 감사 시스템의 강화, 한유라가 박 과장을 통해 은밀히 실행한 조치였다로 인해 자금 흐름이 예전처럼 원활하지 않게 되자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다. 그는 더 이상 신사적인 방법으로 시간을 끌 생각이 없었다. 그의 분노는 고스란히 고철민 부장에게로 향했다. 고 부장,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해. 아직도 그 거지 같은 포장마차들이 눈에 거슬리잖아.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하는 건데. 강민혁의 서늘한 질책에 고철민은 굽신거리며 식은땀을 흘렸다. 죄송합니다, 전무님. 거의 다 정리됐는데 유독 몇몇 늙은이들이랑 젊은 계집 하나가 악착같이 버티고 있습니다. 곧이 언제야. 당장 쓸어버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란 말이야. 멍청하게 말로만 설득하지 말고 몸으로 좀 보여줘. 그깟 쓰레기들 때문에 사업 전체가 흔들리는 꼴난 더는 못 봐. 강민혁의 살기 어린 명령은 고철민과 그의 수하들에게 행동의 자유를 부여했다. 그날 이후 은빛지구 재개발 현장 주변의 공기는 급격히 험악해졌다. 용역 깡패들은 더 이상 밤에만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대낮에도 거리를 어슬렁거리며 노골적으로 상인들을 위협했다. 물건을 발로 걷어차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영업을 방해하는 일이 잦아졌다. 공포에 질린 상인 몇몇은 결국 눈물을 머금고 짐을 쌌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칼날은 오빛나의 포장마차를 향했다. 그날 오후 빛나는 평소처럼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다. 박 할머니는 옆에서 시든 채소를 다듬고 있었다. 그때 그림자 세 개가 그들 위로 어른거렸다. 고철민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불량한 미소를 지으며 포장마차를 둘러쌌다. 아줌마 장사 잘 되네. 돈 많이 벌었으면 이제 그만 떠날 때도 되지 않았어.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빛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차분하게 대꾸했다. 손님 아니면 비켜주세요. 장사 방해됩니다. 그녀의 담담한 태도에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야, 이 동네 물 흐리는 게 누군데. 너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 남자가 손에 들고 있던 어묵꼬치 하나를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옆에 있던 박 할머니가 격분해서 소리쳤다. 이놈들아,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너희들 무서운 줄 모르고. 아, 할망구는 빠져 괜히 꼈다가 다치지 말고. 깡패 하나가 할머니를 거칠게 밀쳤다.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질 뻔했다. 그 순간 빛나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들고 있던 뜨거운 국자를 깡패의 눈앞에 바짝 들이댔다. 김이 무럭무럭 나는 국자 끝에서 매운 떡볶이 국물이 뚝뚝 떨어졌다. 어르신 몸에 손대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깡패들을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만들었다. 한낱 포장마차 아줌마에게서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기세였다. 깡패는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뭐야, 이 미친 여자가. 다시 한번 내 앞에서 내 이웃에게 함부로 굴면 이 국물이 내 놈들 눈에 들어갈 줄 알아. 법 너희들이 말하는 법대로라면 이건 명백한 폭행이자 업무 방해죄야. 당장 꺼져. 빛나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그들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평범한 사람이 아닌 무언가 다른 존재의 편린을 느낀 깡패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욕설을 내뱉으며 물러났다. 두고 봐, 이년아. 그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빛나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쓰러질 뻔한 박 할머니를 부축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으세요? 나는 괜찮아. 아이고 새댁. 무섭지도 않아. 저놈들 보통 깡패들이 아닌데. 할머니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빛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무섭죠. 하지만 무섭다고 가만히 있으면 저들은 우리를 더 얕볼 거예요. 그날의 일은 순식간에 동네에 퍼졌다. 떡볶이집 젊은 새댁이 깡패들을 혼자서 물리쳤다는 소문은 공포에 질려있던 다른 상인들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유라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민혁이 포기하지 않는 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한유라로서의 삶 역시 그녀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며칠 후 저녁 그녀는 오랜만에 한유라로 돌아와 YJ그룹 본사 사무실에서 밀린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강민혁이 예고 없이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최고급 와인과 꽃다발을 든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유라야, 요즘 얼굴 보기 너무 힘드네. 몸은 좀 괜찮아. 그의 위선적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유라는 속에서 역겨움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며칠 전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오빈나에게 쓰레기라며 경멸을 퍼붓던 남자. 그가 지금 눈앞에서 세상 가장 다정한 연인인 척 연기하고 있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신경 쓸 일도 많고. 유라는 간신히 표정을 관리하며 대답했다. 강민혁은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와 자연스럽게 어깨를 감쌌다.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유라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몸을 살짝 뺐다. 그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은 민혁의 눈에 순간적으로 서늘한 빛이 스쳤지만 그는 곧 다시 미소를 지었다. 무슨 걱정이 있어 나한테 말해봐. 이제 곧 부부가 될 사이인데 우리가 함께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어. 그는 능숙하게 와인을 따르며 말을 이었다. 참, 우리 결혼식 날짜 말이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을 것 같아. 우리 어머니도 성하시고 그룹 차원에서도 두 회사의 결합을 공식화하는 게 시급해. 다음 달쯤으로 확정하는 게 어떨까.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유라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너무 갑작스러워요. 아직 준비할 것도 많은데. 준비는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돼. 당신은 그냥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는 유라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 올리며 그녀의 눈을 마주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욕망과 소유욕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한유라라는 여자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 YJ그룹의 후계자라는 그녀의 배경, 그리고 그녀를 통해 얻게 될 더 큰 권력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왜 그래, 유라야?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요즘 당신 나를 피하는 것 같아.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유라는 위기감을 느꼈다. 여기서 더 그를 밀어내면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할 것이다. 그녀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유라는 어쩔 수 없이 거진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그냥 큰일을 앞두고 조금 예민해져서 그래요. 당신 말대로 해요. 날짜는 당신이 정하세요. 그녀의 순종적인 대답에 강민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입술에 가볍게 키스했다. 유라는 입술을 깨물며 그 순간을 견뎌냈다. 그의 입술이 닿은 자리가 불에 댄 것처럼 느껴졌다. 그가 돌아가고 난 후 유라는 화장실로 달려가 거칠게 입술을 닦아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창백하고 위태로워 보였다. 두 개의 삶, 두 개의 가면, 그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거리에서는 오빈나로서 깡패들과 맞서 싸워야 했고, 이곳에서는 한유라로서 혐오스러운 약혼자의 위선을 견뎌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시간이 없음을 직감했다. 강민혁의 의심이 커지기 전에, 그의 압박으로 거리의 사람들이 더 큰 상처를 입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다. 그녀가 설계한 더치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때였다. 사무실로 돌아온 유라는 다시 한번 박 과장에게 연락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과장님, 계획을 앞당겨야겠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판을 벌일 결정적인 미끼를 던질 때가 됐습니다. 압박은 그녀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고 날카롭게 만들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한 수를 던지는 것뿐이었다. 한유라와 박진수 과장이 설계한 더치의 핵심은 심리적 압박이었다. 뱀을 굴에서 나오게 하려면 굴 안에 불을 지펴야 했다. 그들의 불씨는 교묘하게 조작된 정보였다. 박 과장은 YJ그룹 내부 감사팀에 있는 자신의 오랜 동료를 통해 은빛 지구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 내부 감사가 곧 착수될 것이라는 소문을 흘렸다. 그리고 익명의 제보자인
척 최규식 국장에게 결정적인 미끼를 던졌다. 은빛 지구 프로젝트 관련 비리 정황 포착, 태강건설 현장 사무소에 관련 증거 자료 보관 중, 곧 감사팀의 현장 조사가 있을 예정. 이 짧은 메시지는 최규식 국장을 공포에 떨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범죄에 가담했다. 만약 여기서 무너진다면 그의 남은 인생은 차가운 감옥에서 썩게 될 터였다. 그는 다급하게 강민혁에게 연락했다. 강전무 지금 당장 만나야겠네. 일이 터졌어. 최 국장의 패닉에 찬 목소리를 들은 강민혁은 순간적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현장 사무실에 무엇이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곳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모든 거래 내역을 이중으로 기록해둔 비밀 장부가 숨겨져 있었다. 최규식 국장에게 흘러들어간 뇌물의 액수 마상철의 유령 회사로 빼돌린 자금의 흐름이 모두 담겨 있는 그들의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물건이었다. 그것이 감사팀의 손에 들어가는 날에는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진정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밤 모든 흔적을 깨끗하게 지우겠습니다. 강민혁은 최 국장을 안심시켰지만 그의 등줄기에도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즉시 고철민에게 연락했다. 오늘 밤 현장 사무실로 와. 처리해야 할 물건이 있다. 주변 경계 철저히 하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 이 모든 대화는 유라가 박 과장의 도움을 받아 강민혁의 사무실에 몰래 설치해둔 초소형 도청 장치를 통해 그녀의 귀로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었다. 드디어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바로 비밀 장부. 유라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결정적인 증거였다. 오늘 밤이 결전의 날이야. 유라는 직감했다. 강민혁이 그 장부를 파기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것을 손에 넣어야만 했다. 그것은 자살 행위에 가까운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날 밤 마치 유라의 계획을 돕기라도 하듯 하늘에서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천둥이 울리고 굵은 빗줄기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쏟아졌다. 이것은 완벽한 위장이었다. 빛나는 검은색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얼굴에는 검댕을 묻혔다. 그녀는 더 이상 떡볶이 장수 오빈나도 YJ그룹의 이사 한유라도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진실을 훔치기 위해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었다. 현장 사무소는 공사장 가장 안쪽에 위치한 조립식 컨테이너 건물이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경비는 평소보다 삼엄했다. 고철민의 부하들이 곳곳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하지만 유라는 이미 몇 주간의 관찰을 통해 그들의 동선과 경비의 허점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움직여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이자 경비가 소홀한 건물 뒤편으로 접근했다. 사무실 뒤편에는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다. 박 과장이 미리 보내준 건물 설계도에 따르면 그 창문은 유일하게 경보장치가 연결되지 않은 곳이었다. 문제는 자물쇠였다. 유라는 주머니에서 박 과장이 특수 제작해준 만능 와이어 픽 세트를 꺼냈다. 그룹 보안 시스템을 설계하며 익혔던 지식과 며칠간 유튜브 영상을 보며 연습한 손기술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었다. 빗소리와 바람소리가 그녀의 긴장된 숨소리를 감춰주었다. 차가운 금속을 상대로 한 사투. 몇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찰칵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유라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사무실 내부는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녀는 작은 펜라이트를 입에 물고 강민혁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의 책장, 소파 및 그녀는 사전에 예측했던 장소들을 샅샅이 뒤졌지만 장부는 보이지 않았다. 이 어디에 숨긴 거지? 초조함에 심장이 타들어갈 때쯤 그녀의 시선이 벽에 걸린 거대한 은빛 지구 프로젝트 조감도 액자에 닿았다. 무언가 위화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액자를 벽에서 들어 올렸다. 그러자 액자 뒤편으로 숨겨진 벽걸이형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찾았다. 문제는 비밀번호였다. 4자리의 숫자. 유라는 숨을 고르고 강민혁의 모든 것을 떠올렸다. 그의 생일 너무 뻔하다.
회사의 창립 기념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강민혁처럼 자기애가 강한 남자는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숫자를 사용할 것이다. 유라는 자신의 생년월일을 눌러보았다. 아니었다. 그럼 YJ그룹에 처음 입사한 날 아니었다. 그때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숫자가 있었다. 강민혁이 태강건설을 설립하고 처음으로 수주했던 작은 공사의 계약일. 그는 술에 취하면 종종 그날을 자신이 왕국의 초석을 놓은 날이라며 자랑하곤 했다.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그 네 자리 숫자를 눌렀다. 비비빅! 전자음과 함께 녹색 불이 들어오고 금고문이 스르륵 열렸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서류 뭉치와 함께 검은색 가죽 커버로 된 두툼한 장부가 들어있었다. 유라는 그것을 꺼내 품에 안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해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사무실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강민혁과 고철민이 도착한 것이다. 젠장. 유라는 욕설을 내뱉으며 금고문을 닫고 액자를 원위치시켰다. 하지만 그녀가 들어왔던 창문으로 다시 나갈 시간은 없었다. 그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다가 강민혁의 거대한 책상 아래에 깊숙한 공간으로 몸을 숨겼다. 철컥! 사무실 문이 열리고 강민혁과 고철민이 들어왔다. 전무님, 정말 여기에 그게 있습니까? 이렇게 허술한 곳에. 가장 허술한 곳이 가장 안전한 법이야. 어서 불이나 켜. 불이 켜지고 유라는 책상 아래 틈으로 그들의 다리를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숨소리조차 죽였다.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그대로 끝장이었다. 강민혁은 익숙하게 액자를 내리고 금고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없어.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충격으로 가득 차 있었다. 뭐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장부가 없어졌어. 누가 훔쳐갔다. 강민혁의 이성을 잃은 고함이 사무실을 울렸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주변을 둘러보았다. 고철민과 그의 부하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누구야, 어떤 놈이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대. 강민혁이 분노에 차 책상을 발로 걷어찼다. 그 충격으로 책상 위의 서류들이 우수수 바닥으로 쏟아졌다. 유라는 바로 자기 머리 위에서 일어난 일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당장 샅샅이 뒤져 공사장 전체를 이 잡듯 뒤져서라도 그놈을 찾아내 절대로 이 건물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고철민과 부하들이 다급하게 밖으로 뛰쳐나갔다. 사무실에는 강민혁 혼자 남아 분노를 사귀고 있었다. 유라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밖으로 나간 부하들에게 소리치는 틈을 타 책상 아래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반대편 창고 쪽으로 몸을 숨겼다. 다행히 그의 시선은 문 쪽을 향해 있었다. 유라는 창고의 작은 환풍구를 발견했다. 아주 좁았지만 그녀의 몸이라면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는 크기였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환풍구 덮개를 뜯어내고 빗물이 들이치는 좁은 통로로 몸을 밀어 넣었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시고 날카로운 철판에 살이 긁혔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그녀는 마침내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쏟아지는 비가 그녀의 완벽한 은신처가 되어주었다.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온몸은 흠뻑 젖은 생쥐꼴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품에는 검은 비밀 장부가 따뜻하게 안겨 있었다. 그녀는 문을 걸어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녀는 장부를 펼쳤다. 그 안에는 날짜별로 사람 이름과 금액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강민혁의 추악한 왕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피와 눈물로 얼룩진 증거였다. 유라는 젖은 얼굴 위로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기나긴 밤은 끝났다. 이제 심판의 아침을 맞이할 시간이었다. 비밀 장부를 손에 넣은 한유라는 하룻밤 사이에 다시 YJ그룹의 전략기획 이사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한유라가 아니었다. 거리의 먼지와 사람들의 눈물, 그리고 배신의 상처를 겪어낸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해졌고 그 안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박진수 과장과 함께 밤을 새워 장부의 모든 내용을 분석하고 강민혁의 범죄를 입증할 완벽한 증거 자료들을 정리했다. 돈 세탁의 흐름을 보여주는 도표 관련자들의 관계도, 피해자들의 증언 영상, 그리고 고철민과 최규식 국장의 모습이 담긴 사진까지. 모든 것은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준비되었다. 그녀는 아버지인 한 회장에게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 안건은 은빛지구 프로젝트 긴급 현안 보고. 한편 장부를 도난당한 강민혁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주변을 족쳤지만 범인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범인이 누구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는 범인이 증거를 가지고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 협박을 통해 돈을 뜯어내려는 단순 절도범일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안했다. 그는 YJ그룹 이사회가 예정대로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사회에서 다음 단계의 사업 승인과 자금 지원을 받아내기만 한다면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고 방역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의 오만함이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결전의 날 아침, YJ그룹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에는 묵직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모두 착석했고 강민혁은 태강건설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는 밤새 준비한 완벽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들고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한유라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다는 비서실의 연락에 그는 속으로 안도했다. 지금 그녀가 없는 것이 차라리 나았다. 회의가 시작되고 강민혁은 그의 모든 연기력을 동원해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는 각종 데이터와 그래픽을 동원해 프로젝트가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그는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이사들을 현혹했고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논리적인 설명에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어갔다. 한 회장마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혁은 승리를 예감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YJ그룹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그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사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려는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유라가 서 있었다. 그녀는 병색이 완연한 환자가 아니었다. 날카롭게 다려진 검은색 정장 한치에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동자. 그녀는 마치 전장에 나서는 장군처럼 압도적인 기세를 풍기며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강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유라는 아버지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 뒤 회의 테이블의 가장 상석 강민혁의 바로 맞은편에 섰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사님 여러분. 하지만 다음 단계의 사업 승인을 결정하시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누락된 보고 사항이 있습니다. 그녀는 박 과장에게 눈짓했고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다.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은빛 지구의 철거민들이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영상이었다. 그들의 초라한 집과 강민혁이 쓰레기라고 칭했던 포장마차들의 사진이 이어졌다. 이것이 강민혁 전무가 말하는 순조로운 진행의 진짜 모습입니다. 강민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건 일부 불만 세력의 악의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유라는 그의 변명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자료를 띄웠다. 고철민이 국밥집 주인을 협박하는 녹음 파일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자식들 앞길 맞기 싫으면 좋은 말 할 때 도장 찍으시죠, 어르신. 이사들 사이에서 경악의 술렁임이 터져나왔다. 유라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스크린에는 태강건설과 유령용역회사 그리고 백호캐피탈 사이의 복잡한 자금 흐름이 한눈에 보이는 도표가 나타났다.
강전무는 프로젝트 비용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유령 회사로 빼돌렸고 그 돈은 사채업자를 통해 세탁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횡령 및 배임입니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거야. 한유라,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아. 강민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하지만 유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사진을 보여주었다. 비오는 밤 어두운 골목에서 고철민과 최규식 국장이 만나 봉투를 주고받는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검은 돈의 일부는 사업의 인허가를 책임지는 서울시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로 상납되었습니다. 한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딸이 그리고 YJ그룹의 이름이 이토록 추악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강민혁은 이제 거의 이성을 잃었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증거 있어 그깟 사진 몇 장이랑 꾸며낸 이야기로 날 모함하는 거야. 증거를 대보란 말이야. 그의 절규에 유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품 안에서 검은색 가죽 장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증거를 원하셨습니까, 강민혁 씨?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전무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이것은 당신의 현장 사무실 비밀 금고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범죄 행각이 당신의 손으로 직접 기록된 비밀 장부입니다. 그 장부를 보는 순간 강민혁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시고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장부를 훔쳐간 범인이 바로 한유라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판 무덤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안 돼, 안 돼.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장부를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가 장부에 손을 대기도 전에 한 회장의 지시를 받은 보안 요원들이 그의 양팔을 제압했다. 이건 완화 유라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그의 비굴한 애원이 회의실을 울리는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사들이나 보안 요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검찰 배지를 단 수사관들이었다. 박 과장이 유라의 신호에 맞춰 모든 증거 자료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출동한 것이었다. 수사관 한 명이 강민혁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혁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미란다 원칙이 낭독되는 동안 강민혁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의 화려했던 제국은 불과 몇 분 만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유라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그를 아무런 표정 없이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단호한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이것이 당신의 죄에 대한 대가라고. 소란이 모두 끝나고 회의실에는 침묵만이 남았다. 유라는 조용히 아버지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아버지. 한 회장은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눈으로 오랫동안 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그녀의 어깨를 힘주어 잡으며 말했다. 잘했다, 내 딸. YJ그룹의 진짜 주인은 바로 너다. 그것은 그녀가 그토지로 기다려왔던 최고의 인정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손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그룹을 지켜낸 것이다. 강민혁의 몰락은 한 개인의 추락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거대한 부패 스캔들의 서막이었다. 한유라가 검찰에 넘긴 비밀 장부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강민혁의 구속을 시작으로 최규식 국장과 사채업자 마상철 역시 곧바로 체포되었다. 언론은 연일 은빛지구 게이트에 대한 대서특필을 쏟아냈고 정관계와 재계를 잇는 추악한 커넥션이 낱낱이 파헤쳐졌다.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된 YJ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하지만 한 회장은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의혹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하고 그룹을 쇄신할 총괄 책임자로 자신의 딸인 한유라 이사를 지목했다. 한유라의 첫 번째 행보는 은빛지구 프로젝트의 전면 중단 및 재검토였다. 그녀는 곧바로 그룹 내에 상생협력위원회라는 특별 기구를 설치하고 스스로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의 첫 번째 임무는 프로젝트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주민과 상인들에게 정당하고 투명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며칠 후 한유라는 박진수 과장과 소수의 직원들만 대동한 채 자신이 오빛나로 살았던 그 거리로 다시 찾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허름한 작업복 차림이 아니었다. 단정하지만 위압적이지 않은 정장을 입은 그녀의 등장은 아직 거리를 떠나지 못했던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사람들은 YJ그룹에 높은 사람이 나타나자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때 박 할머니가 좌판 뒤에서 나타나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여긴 또 못하러 왔어. 우리 같은 늙은이들한테서 뺏어갈 게 더 남았나. 할머니는 며칠 전 깡패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었던 그러나 갑자기 사라져버린 떡볶이집 새댁 빛나를 떠올리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유라는 그런 할머니를 향해 따뜻하고 슬픈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저예요, 빛나요. 그녀의 목소리, 분명 YJ그룹 이사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떡볶이 국자를 들고 자신을 지켜주던 그 당찬 새댁의 음색이 남아있었다. 박 할머니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녀는 유라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검댕과 주근깨 값싼 안경 뒤에 가려져 있던 진짜 얼굴. 아니, 네가 정말 빛나라고. 죄송해요, 할머니. 모든 것을 말씀드리지 못해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경계심이 천천히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유라는 그들에게 다가가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책상 위 보고서의 숫자로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얼굴과 이름,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YJ그룹을 대표해서 그리고 제 개인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는 모든 보상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삶의 터전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녀의 약속은 빈말이 아니었다. 상생협력위원회는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100% 반영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보상안을 마련했다. 강압적인 철거 대신 충분한 이주 기간과 안정적인 정착 지원금이 제공되었다. 원주민들이 재개발 후에도 상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상가, 우선 분양권 같은 혁신적인 대안도 제시되었다. YJ그룹의 진정성 있는 행보에 비난 여론은 점차 지지와 격려로 바뀌어갔다. 몇 달 후 거리는 새로운 희망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한유라는 YJ그룹의 가장 신뢰받는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얼음공주가 아니었다.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가진 진정한 경영인이었다. 어느 주말 오후 유라는 홀로 차를 몰아 이제는 텅 비어버린 그 거리로 향했다. 그녀가 운영했던 떡볶이 포장마차가 있던 자리는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을 조용히 돌아보았다. 그녀는 약혼자를 잃었지만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 거짓된 사랑과 안락한 미래를 버리는 대신 정의와 사람을 얻었다. 아픔과 배신은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석양이 물든 하늘은 마치 새로운 새벽을 예고하는 듯 붉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 위에는 YJ그룹의 미래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놓여 있었지만 그 무게를 기꺼이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차로 돌아온 그녀는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버지, 저 유라예요. 이제 정말 제 손으로 YJ를 이끌어보고 싶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다. 언제나 믿고 있었다. 사랑한다, 내 딸. 유라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신호였다. 그녀는 자동차 시동을 걸고 희망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아침을 향해 힘차게 엑셀을 밟았다. 강서연은 서울의 한 갤러리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기획한 전시회의 마지막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아트 큐레이터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삶은 3년 전 그날의 비극을 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세운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체와도 같았다. 그때 비서가 고급스러운 봉투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발신인은 그녀가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이름 박지훈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그녀의 예상대로 화려한 결혼식 청첩장이 들어있었다. 신랑 박지훈 그리고 신부 최유라. 두 사람의 이름이 금박으로 새겨져 그녀의 눈을 찔렀다. 그 순간 3년 전 그날의 기억이 차가운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비가 내리던 카페 창가. 7년을 만났던 남자 박지훈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보지 못한 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미안하다. 우리 헤어지자. 뭐 지훈 씨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최유라 씨 알지? 우리 회사 최대 주주의 딸이야. 그 집안은 네가 내게 줄 수 없는 기회를 줄 수 있어. 서연아, 우리 이제 현실을 보자. 그의 말은 그녀가 7년간 바쳐온 사랑과 헌신을 기회라는 단어 하나로 무참히 짓밟아버렸다. 그는 그녀의 상처받은 얼굴을 뒤로 한 채 더 큰 성공이라는 욕망을 향해 미련 없이 떠나갔다. 다시 현재. 서연은 청첩장을 내려다보며 희미한 쓴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3년 전의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그녀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녀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새로운 사람이 있었으니까. 무슨 안 좋은 소식이라도 있어. 언제 들어왔는지 그녀의 남편 차민혁이 그녀의 등 뒤에서 다정하게 물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 체인 아델 호텔의 젊은 회장이었다. 그는 또한 박지훈이 비즈니스적으로 가장 동경하고 어떻게든 연을 만들고 싶어 하는 상대이기도 했다. 서연은 청첩장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민혁은 청첩장을 보고 잠시 미간을 찌푸리더니 이내 어이없다는 듯한 한숨을 내쉬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자기 결혼식 들러리를 서달라고 하더군. 그는 박지훈이 자신과 서연의 관계를 전혀 모른 채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 자신을 가장 친한 친구로서 결혼식에 초대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 기묘한 아이러니가 스쳐 지나갔다. 민혁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가야 할까? 그의 질문에 서연은 오랫동안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청첩장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결혼식 장소를 바라보았다. 아델 호텔 그랜드 볼룸. 바로 그녀의 남편이 소유한 곳이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천천히 차갑지만 아름다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응, 가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평온했다. 가서 진심으로 축복해줘야지. 그리고 나의 이 지긋지긋했던 과거를 내 손으로 완전히 끝내고 와야겠어. 그녀의 의지를 읽은 민혁 역시 아내를 보며 미소 지었다. 좋아. 그렇다면 당신의 남편으로서 기꺼이 함께 가주지. 그리고 그의 가장 친한 친구로서 내가 평생 잊지 못할 아주 특별한 축사를 선물해주고 오겠어. 두 사람은 청첩장을 함께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가장 우아하고도 잔인한 복수극을 함께 계획하는 강력한 동반자였다. 그들의 조용하고도 완벽한 계획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차민혁 회장이 소유한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 아델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박지훈과 최유라의 결혼식을 위해 동화 속 궁전처럼 꾸며져 있었다. 수천 송이의 흰 장미와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두 사람의 천박한 욕망이 이뤄낸 결실을 축복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강서연은 이 모든 화려하고 거짓된 풍경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과시적인 명품 드레스 대신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몸의 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짙은 녹색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차분하고 기품 있는 등장은 오히려 요란하게 치장한 다른 하객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였다. 사람들은 그녀가 신랑 박지훈의 7년이나 만났던 옛 연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흥미로운 눈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들을 애써 무시하며 지정된 테이블에 앉았다. 무대 위에서는 오늘의 주인공인 박지훈과 최유라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커플인 척 연기하며 하객들의 축하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신랑의 옆에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이 호텔의 주인인 그녀의 남편 차민혁이
완벽한 들러리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 결혼식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박지훈과 최유라가 보란듯이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함과 패배자를 향한 값싼 동정심이 걸려 있었다. 서연 씨 와주셔서 감사해요. 신부 최유라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위선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 씨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마음고생 심했을 텐데 이렇게 직접 와서 축하해주다니 정말 마음이 넓으시네요. 박지훈 역시 거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는 만족감이 더 크게 담겨 있었다. 그래 서연아, 네가 이렇게 쿨하게 와주니 나도 마음이 편하다. 너도 곧 나 같은 사람 말고 너한테 더 맞는 좋은 사람 만나야지. 그들의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서연을 짓밟고 자신들의 행복을 과시하기 위한 잘 짜인 각본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던 과거의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을 분노나 슬픔이 아닌 마치 철없는 아이들을 보는 듯한 아주 희미한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우아하게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결혼 축하해요, 지훈 씨. 그리고 유라 씨도요. 두 사람 정말 잘 어울리네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다. 두 분이 각자 뿌린 만큼 꼭 그대로 거두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녀의 그 평온한 태도에 오히려 당황한 것은 박지훈과 최유라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도가 전혀 먹히지 않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른 테이블로 향했다. 서연은 멀리 무대 쪽에 서 있는 남편 차민혁과 잠시 눈을 마주쳤다. 그의 눈빛에는 아내를 향한 걱정과 저속한 자들을 향한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눈빛만으로 그들의 조용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마침내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순서가 다가왔다. 사회자가 높은 톤의 목소리로 외쳤다. 자, 이제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이죠.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말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아델 호텔의 차민혁 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고 두 사람을 위한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조명이 차민혁에게로 향했다. 박지훈은 자신의 가장 큰 성공의 증거인 그가 자신을 위해 어떤 멋진 축사를 해줄지 기대하며 뿌듯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서연은 조용히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작고 거의 보이지 않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막이 오를 시간이었다. 복수의 막이. 사회자의 목소리가 드디어 하객들이 가장 기다렸던 순서를 알렸다. 자, 이제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이죠.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말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아델 호텔의 차민혁 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고 두 사람을 위한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조명이 신랑 박지훈의 옆에 서 있던 차민혁에게로 향했다. 강당 안의 모든 하객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고 성공한 기업가 중 한 명인 그의 등장에 감탄과 함께 박수를 보냈다. 신랑 박지훈의 어깨가 자랑스러움으로 한껏 올라갔다. 그는 이 순간을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는 가장 화려한 순간이라고 생각했다. 차민혁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무대 중앙의 마이크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먼저 신랑과 신부를 향해 짧고 정중한 축하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십니까, 차민혁입니다. 지훈이와는 비즈니스를 통해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오늘 제 친구 박지훈과 그의 아름다운 신부 최유라 양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두 분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축사는 너무나도 간결하고 어딘지 모르게 차가웠다. 하객들은 잠시 술렁였다. 축사를 마친 민혁은 마이크를 내려놓는 대신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시선이 강당의 가장 구석진 곳에 앉아있는 한 여인 강서연에게로 향했다. 연 회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개인적인 톤으로 바뀌었다. 이 특별한 자리를 빌려 저에게 훨씬 더 소중한 다른 한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박지훈과 최유라의 얼굴에서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차민혁은 그 모든 시선을 뒤로 한 채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하객들 사이를 지나 똑바로 강서연의 테이블을 향해 걸어갔다. 스포트라이트가 그의 움직임을 따라 함께 움직였다. 그는 그녀의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내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길로 손을 내밀었다. 잠시만 저와 함께 무대 위로 올라가 주시겠어요? 서연은 그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데 평온한 미소와 함께 그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민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강당의 중앙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곳에 섰다. 그는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사랑하는 아내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제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저에게 진정한 강인함과 품격, 그리고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준 여인이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무대 위에 얼어붙어 있는 박지훈과 최유라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지막 말을 가장 잔인하고도 우아한 방식으로 내뱉었다. 오늘의 신랑 박지훈 군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그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당신이 그녀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덕분에 제가 그녀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돌려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하객들을 향해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 자랑스럽게 선언했다. 여러분, 제 아름다운 아내 강서연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강당 안에서는 누군가 샴페인 잔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박지훈의 얼굴이 자랑스러움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경악과 파멸의 표정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한편의 슬로우 모션 비디오 같았다. 신부 최유라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극도의 수치심과 분노가 떠올랐다. 그들의 완벽했던 결혼식은 그들이 가장 무시하고 경멸했던 한 여인의 전 남자친구가 아닌 바로 그녀의 남편에 의해 가장 화려하고도 비참한 방식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 복수는 그렇게 가장 우아한 방식으로 완성되었다. 차민혁의 마지막 말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화려했던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하객들은 충격과 경악 속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무대 위의 신랑 신부와 강당 중앙에 서 있는 강서연과 차민혁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들의 속삭임은 걷잡을 수 없는 파문이 되어 연회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세상에, 저 여자가 박지훈의 옛 연인이 차민혁 회장의 부인이었다고. 그럼 저 가방은 박지훈 저 친구 완전히 잘못 건드렸네. 아델 호텔 회장을 적으로 돌렸으니 신부 최유라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과 가문이 대한민국 전체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진 채 박지훈의 아버지에게로 달려가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소리쳤다. 두 집안의 화려했던 결합은 이제 추악한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그리고 무대 위의 주인공 최유라는 히스테릭한 비명을 지르며 옆에 굳어있는 박지훈을 향해 악을 쓰기 시작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여자라며 어떻게 나를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가 있어. 그녀의 완벽했던 결혼식, 그녀의 인생 최고의 날은 이제 최악의 악몽이 되어버렸다.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강서연과 차민혁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들은 이 추악한 연극의 관객이 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모든 사람들의 경악스러운 시선을 뒤로 한 채 조용히 그리고 당당하게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퇴장은 그 어떤 화려한 피날레보다도 더 강렬한 여운을 남겼다. 무대 위에 홀로 남은 박지훈은 그 두 사람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한 여자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힘든 시절을 함께 견뎌주고 자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던 진정한 사랑을 잃었다. 그리고 그는 더 큰 성공을 위해 그녀를 버리고 선택한 이 결혼을 통해 자신이 그토록 동경하고 연을 맺고 싶어 했던 거물 차민혁을 자신의 가장 큰 적으로 만들어버렸다. 그의 실용적인 선택은 결국 그의 인생 전체를 파멸로 이끄는 최악의 자충수가 되어버린 것이다. 한편 호텔을 빠져나온 서연과 민혁은 차를 타고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고 있었다. 차 안에는 연 회장의 소음과는 대조적으로 평화로운 침묵이 흘렀다. 민혁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물었다. 괜찮아. 서연은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정말로 오랜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가볍고도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응, 괜찮은 것 이상이야.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것 같아.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민혁 씨. 복수해줘서가 아니에요. 내 곁에 서줘서, 진정한 파트너가 무엇인지 보여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아파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과 함께 자신의 존엄을 되찾은 강인한 여인이었다. 민혁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과거는 이제 끝났어, 서연아. 이제 우리 집으로 가서 우리의 미래를 시작하자. 그의 말처럼 그들의 길고 길었던 복수극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박지훈과 최유라의 결혼식은 그날로 파탄이 났다. 그 사건은 상류층 사회에 한동안 가장 자극적인 가십거리가 되었다.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 옛 연인을 초대했다가 그녀의 새로운 남편이자 자신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결혼식 전체를 망쳐버리는 굴욕을 당한 남자. 박지훈은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최유라의 집안은 격노했고 두 사람의 결혼은 시작도 해보기 전에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다. 박지훈이 그토록 원했던 부와 명예를 향한 지름길은 오히려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절벽이 되어버렸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배신의 대가를 너무나도 혹독하게 치러야만 했다. 한편 그 모든 소동의 중심에 있었던 강서연과 차민혁은 그들의 삶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복수는 시끄러운 소문이나 남들의 비웃음을 즐기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진짜 복수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진정한 동반자였다. 민혁은 아내의 갤러리를 자주 찾아와 그녀의 일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그녀의 재능을 진심으로 존중해 주었다. 서연 역시 바쁜 남편을 위해 그의 사업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그의 가장 든든한 휴식처가 되어 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돈이나 지위가 아닌 서로의 영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위에 세워져 있었다. 어느 날 서연은 자신의 서재를 정리하다 박지훈과 함께 찍었던 옛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아무런 감정 없이 다른 낡은 물건들과 함께 상자 안에 넣어버렸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마음에 어떠한 상처도 미련도 남기지 못하는 그저 희미한 과거의 한 조각일 뿐이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연이 기획한 신진작가 전시회가 큰 성공을 거두던 어느 날 오후였다. 갤러리에는 수많은 관람객들로 붐볐다. 그때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박지훈이었다. 그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값비싼 정장과 오만한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세월의 풍파를 겪은 듯한 지치고 초라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서연의 앞에 서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어렵게 입을 열었다. 서연아. 그는 아주 오랜만에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내가 어리석었어. 나는 반짝이는 것들을 쫓다가 내 인생의 유일한 다이아몬드를 내 손으로 버렸지.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그저 정말 미안했다고 그리고 네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그 말을 해주고 싶었어.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서연은 그런 그를 더 이상 아무런 감정 없이 평온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 지금 행복해요. 그러니 당신도 이제 당신의 인생을 살아요.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하지만 그것은 다시 시작하기 위한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를 완전히 놓아주기 위한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박지훈이 씁쓸한 미소와 함께 돌아선 후 차민혁이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괜찮아. 서연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리고 아주 평온하고 진실된 미소를 지었다. 응, 이제 정말로 괜찮아.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복수는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할 만큼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을 배신했던 남자를 용서했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그녀는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남자와 함께 진짜 사랑을 하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돈으로도 명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녀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성취이자 가장 눈부신 명품이었다.